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3살 때 고아원에 맡겨지고 5살 때 고아원에서 구타를 당해서 김치 담그는 빨간 고무대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두워졌을 때 고아원을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아무 버스나 타고 내린 곳이 대전에 있는 한 홍등가였어요. 홍등가를 갈 곳이 없다 보니까 홍등가를 계속 배회를 했어요. 그렇게 2, 3일 동안 배회를 하다가 결국 배가 고파서 툭 하고 쓰러졌는데요. 쓰러진 저를 구해준 어떤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저에게 짜장면을 사줬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기억하는 음식은 짜장면이고 그 짜장면은 잊혀질 수 없는 추억입니다. 형이래봤자 10살 전후의 껌파리 형이었는데요. 그 형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껌을 사고 어떻게 껌을 팔고 그리고 껌 판 돈으로 컵라면 사 먹는 방법을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껌을 사고 껌을 팔고 껌 판 돈으로 컵라면 사 먹는 생활만 10년간 했습니다. 유흥가에 오는 사람들은 크게 네 분류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 경찰분들이 계시겠죠? 그리고 손님들이 계시겠죠? 그럼 조폭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양아치분들이 계세요. 아, 하나 놓쳤네? 노점 상인이 계세요. 우선 제가 노점 상인분부터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릴 때 이름을 기억을 못 해가지고 항상 사람들이 저한테 야, 거지 새끼야, 악마 자식아 이렇게 저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그렇게 불리는 제가 좀 가여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지성이라고. 아, 원래는 죄송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인생을 죄송하면서 살아라 뭐 이런 뜻으로. 왜인지 모르시죠? 제가 껌을 팔 때 안녕하세요, 껌 하나만 사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사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사준 사람이 있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술 한 잔 먹으면 사주겠다. 술 한 잔 안 먹으면 막 화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제 이름을 죄송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발음이 어렵잖아요. 죄송이. 그래서 지성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갖고 있어서 그 이러한 마음을 아실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당시에 이렇게 세상에 흩날리는 그냥 먼지 조각처럼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존재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아, 나도 이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존재하는구나, 살아있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거리에서 껌을 팔면서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아치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껌 하나만 사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돈을 이제 쓸 줄을 모르니까 계속 주머니에 돈을 넣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잠은 이제 공중 화장실이나 뭐 건물 같은 뭐 빈 건물 같은 데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그런데 막 양아치 분들이 오셔서 저를 이제 폭행을 해서 제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습니다. 그게 늘 일상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돈을 쓸 줄도 몰랐고 돈을 왜 버는지도 몰랐고 그냥 컵라면 먹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 개념밖에 없었거든요. 가치관이 형성되었을 때는. 그리고 무서운 사람이 돈 달라고 했을 때 도망 다니다가 붙잡혀서 또 맞고. 그래서 지금도 온몸에 흉터가 있는데 언제 생긴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폭은 되게 근사하게 생겼어요. 나름 정장을 입고 있고 막 클럽 같은 데에 막 기도 같은 거 서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같이 서 있고. 근데 어떤 한 조폭 아저씨가 저에게 이리 와 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리 와 보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어떤 물건을 주면서 이 물건을 저기 모텔 202호에 이걸 갖다 줘라. 만약에 안 갖다 주면 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물건은 마약이었어요.
저는 조폭들에게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찔끔찔끔 맛보다가 저도 중독이 됐고, 저는 10살 전에 나이를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했어요. 아마 10살 전쯤부터 저는 이미 알코올 중독자였고 마약 중독자였고,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모든 시도를 다 감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껌판 돈을 뜯기면서 맞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봉고차에 납치를 당해서 어디론가 팔려가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뭐 강간도 당하고, 뭐 이러한 과거들이 저의 일상들이었어요. 조금 무겁죠? 사실 제 책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용기를 갖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겨울은 정말 춥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고추장 알루미늄 통 안에다가 종이와 나무를 넣고 불을 피우면 그게 난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 뭐 사람 공중 화장실이라던가 아니면 빈 건물 같은 데 들어가서 불을 피우고 잠을 잤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나이트클럽이 끝나고 나서 계단 밑으로 내려가서 불을 피우고 이제 고추장통에다가 나무와 종이를 넣고 불을 피우고 잠을 잤는데, 하필 그날 그 나이트클럽이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제가 또 잡혀갔습니다. 제가 사실 경찰서 한 조금 과장을 해도 1000번은 간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잡혀갔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또 이제 유치장에서, 이번에 좀 큰 사건이다 보니까 유치장에서 저를 이제 가둬두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길거리에서 잠을 자잖아요.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데 너무 추울 때는 막 부들부들 떨면서 자요. 근데 그 파출소 안에는, 유치장은 실내에 있잖아요. 그 실내에 있으면 온돌도 뜨겁고 밥도 주고 하니까 사실 너무 좋았습니다. 당시에는 계속 거기에 있고 싶었어요. 조금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좀 작아서 그렇지, 이건 여담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조사를 해보니까 전기합선으로 인해 불이 난 걸로 판명이 돼서 이제 저는 풀려났어요. 풀려났더니 거기 나이트클럽을 지키고 있던 조폭 아저씨가 저를 마중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조폭 아저씨가 저를 봉고차에 또 납치를 해서 실어서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삽을 꺼내서 열심히 삽을 파셨어요. 저도 열심히 팠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던져졌어요. 던져지고 던져지니까 이제 그때와 가서 감이 왔어요. 아, 내가 오늘 죽는구나. 제 꿈이 뭐였냐면, 당시에 죽는 것이야말로 축복이었고 죽는 것이야말로 꿈이, 저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을 나 스스로 하고 싶었어요. 죽고 싶어도. 그래서 걷다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였을 때 막 차도에 뛰어들고 육교에서 떨어지고 해도 하도 안 죽더라고요. 병원은 당연히 못 갔고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불을 낸 것도 아닌데 아무 이유 없이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죽고 싶었던 아이가 갑자기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호소를 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제 제 말이 이제 먹히지가 않아서 이제 흙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흙이 가슴까지 차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스럽게 제 본능적으로 손을 이렇게 맞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흙이 머리 위까지 이렇게 찼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 손을 더 이상 이렇게 버티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수영해서 다시 땅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때가 비가 참 많이 왔던, 지금 장마철이거든요. 지금도 비 엄청 오는데 그날도 비가 많이 왔었고, 온몸 이제 하늘 위로 다시 땅 위로 올라왔던 거죠. 다시 땅 위로 올라와서
내 자신을 보니까 온몸에 이제 흉터와 피 범벅된 내 몸을 보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울다가 이제 기절을 했어요. 그러고 다시 눈을 뜨니까 쓰라렸죠. 이제 쓰라리고 배는 고프고 눈물은 안 나오고 근데 갈 곳은 없고 그래서 다시 홍등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홍등가로 돌아가니까 저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던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유흥가의 섬처럼 있던 야간학교란 곳이 있었어요. 그 야간학교란 곳에 데려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람처럼 살고 글도 배우라고요. 그래서 야간학교란 곳에 몰래 염탐하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루살이 사람들과 하루살이 사람들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간접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아, 이러한 사람도 있구나. 나는 늘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만 봤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근데 그게 너무 더 원망스러웠어요. 사실은. 웃잖아요. 행복해 보이잖아요. 저는 지금도 사람이 그리고 사랑이 너무나 결핍되어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누군가가 나한테 사랑을 주는 사람도 없었고 나에게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결핍, 원망, 분노, 서름 등이 교차를 많이 했습니다. 야간학교에 숨어 살면서 보통 사람들의 일상을 간접적으로 마주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한 야간학교 선생님께서 저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파출소에 데려가서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제가 14살이라는 것과 최성봉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아버지라는 사람한테 연락이 닿았는데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거절을 하셨습니다. 뜻밖의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하지 않냐 해서 경찰서에 갔었어요. 얘 데리고. 얘 있는데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도 되느냐 이런 식으로 보니 아버님이 있더라고요. 계시더라고요. 계시긴 계신데 이제 이렇게 하셔서. 그쪽에서? 네. 연락을 그리고 나서 아, 내 이름이 최성봉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일 것 같으세요? 처음에는 야 이 새끼야, 거지 새끼야, 악마의 자식아 이러다가 지성이라고 이름 불리고 다니다가 갑자기 최성봉이래요. 근데 아버지라는 사람을 날 만나기 싫어한대요. 거부했죠. 그래서 그 이름을 잊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껌 같은 거를 다시 팔러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저를 이제 조폭 아저씨들이 앞에서 지키고 있다 보니까 점점 저를 폭행하는 수위가 점점 더 세지고 강해지고 더 무서워지니까 껌을 제대로 팔지 못했어요. 그래서 포장마차에 손님들이 오시면 남은 음식들 같은 것을 주워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연명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즉 계속 쓰러졌어요. 너무 먹을 게 배탈 난 적도 있고 식중독도 걸린 적도 있고 너무 음식이 그러니까 영양소가 결핍이 되다 보니까 정말 죽느냐 사느냐, 내가 껌을 팔아서 컵라면을 먹어야겠다, 먹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는 심정이 딱 들어서 그때 이런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죽더라도 한 번은 시도해보고 죽자. 어쨌든 매한가지니까 죽는 것은.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껌을 사가지고 껌을 팔러 나이트클럽에 들어갔어요. 나이트클럽 딱 들어갔는데 항상 나이트클럽은 항상 신나는 노래가 나오는 곳인데 거기서 막 되게 진지하게 노래하시는 성악하시는 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웨이터 형님께 저렇게 부르는 사람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성악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진정성 있게 불러서 저는 모습에 매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성악이라고 레슨 쳐보니까 성악 레슨 합니다 라는 광고가 눈에 들어왔고, 그때 당시에는 수신자 부담 번호 그런 게 있었어요. 1541이나 1577이나
내가 돈을 내지 않고 상대방이 돈을 내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로 레슨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을 만나러 갔는데, 선생님께 이제 다짜고짜 이제 레슨을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께서 매우 당황해 하시면서 선생님께서 되게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돈을 내게 줘야 너에게 레슨을 해줄 수 있고, 돈을 줘야만 내가 너에게 선생이라는 호칭을 줄 수 있다라고요. 근데 저는 가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한글도 말할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제자로 삼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찾아갔더니 선생님께서 이제 딱 질릴 정도로 이제 질리셨나 봐요. 제가 계속 찾아오니까. 그러면 네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선생님께서 이제 경찰 노팽이를 하셔서 제가 숨어 살던 야간학교로 함께 같이 가서 제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주워 먹는 것들, 그리고 사는 곳들을 보여드리면서 저를 돌아가시면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와, 제가 처음으로 이뤄낸 성과예요. 그리고 이제 레슨을 받으면서 꾸지 말아야 될 꿈을 하나씩 꾸기 시작했어요. 어떤 꿈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나도 학교에 가고 싶다. 나도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혼자 내면적으로 너무나 많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 고민을 선생님께 여쭤봤다가 또 이제 레슨을 안 해주실 수도 있으니까 혼자 그냥 계속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인생은 단 한 번의 삶이잖아요. 미련은 둘 바에는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시작한 게 한글이에요. 말하는 거, 듣는 거, 읽는 거, 쓰는 것을 독학으로 배웠어요. 물론 야간학교에 계신 손재용 선생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시려고 매우 애썼지만 그때 당시에는 되게 청개구리였어요. 제가 누군가가 호의적으로 저한테 다가오면 저는 너무 무서웠거든요. 두려웠고. 그래서 독학으로 배웠고,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단 한 번 합격을 하고, 중학교 검정고시를 단 5번 만에 합격을 하고, 대전예술고등학교에 정원 12명 중 12등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와.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어떤 한 NGO 단체에 편지를 썼어요.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아무 의심도 없이 저에게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17살 만에 첫 번째로 보금자리가 생겼어요. 0.6평의 고시원이었는데 월 13만 원에 보금자리도 생겼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설레이는 마음으로 학교에 등교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학교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어요. 내가 조금 실수를 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렇게 좀 보듬어 줄 줄 알았는데 바로 자퇴하라고 하고 그런 적이 좀 너무 현실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내가 감내해야겠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고요. 왜냐면 이런 환경에 살다가 이런 환경으로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쪽에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법을 따라가려고 매우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친구들을 만나는 게 제 꿈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한 발짝 다가갔는데 친구들은 되려 두 발짝 뒤로 떨어졌어요. 왜 그랬는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구화지문, 즉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그냥 심심하게 뭐 안녕? 뭐 삐삐삐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저한테는 진심으로 와닿아가지고 싸우고 너무 좀 많이 경직돼 있었어요. 그리고 말을 무서워했고 그래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했습니다. 학교를 3년 동안 왕따를 그냥 당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조금 더 유연해지겠지. 이 친구들의 잘못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았었으니까 더욱 유연해지려고 더욱 이 현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저녁 6시에 하교를 했고요. 저는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어요. 택배, 상하차, 배달 아르바이트, 뭐 식당 설거지, 삐끼 등등 해서 레슨비를 벌어서 서울로 레슨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매번 잠을 잤고요. 공부 못했어요. 진짜 못했어요. 찍어서 한 5등급 나온 적은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께서 너 커닝했냐 이런 소리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제 레슨비가 되게 비싸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상하차, 이제 택배 상하차 하다가 3층 높이에서 툭 하고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왼쪽 무릎이 파열이 됐는데요. 그리고 병원에 한 2, 3개월 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제 간이라도 뭐 대체할 수 없냐, 돈은 지금 없다, 무이자 할부 가능하냐, 후에 돈을 갚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다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살아왔던 인생 이야기들을 잠시 말씀을 드렸더니, 너가 마침 심장병 환우를 위해서 공연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 무대에 서줄 수 있냐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병원비를 삭감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때 제 처음으로 저의 첫 기사가 대전일보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님이 조금 실수하셨어요. 제 이름이 최성봉인데 최선봉으로 이제 이게 기재를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가 나가고 그리고 저는 이제 퇴원을 하고 학교에 딱 갔더니 애들이 처음에 저를 바라보던 시선이 쟤는 학교 와서 잠만 자는 아이야 라는 이런 눈빛을 보였는데, 갑자기 동정을 하는 눈빛으로, 안쓰러워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일 수치스러웠을 때가 그때 당시였던 것 같아요. 정말 내 삶을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누구한테도.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랑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너무나 숨고 싶었는데, 조금만 더 다니면 대학교 갈 수 있으니까 계속 또다시 마음을 다졌어요. 다지고 또 다지고 다지고 또 다지고.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마음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대학교도 문을 한번 두들겨 봤는데 너무 감사한 게 한 번에 학교를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와, 되게 신난다, 되게 좋다. 막상 이제 그렇게 한 2, 3분 정도 막 행복해 있다가 현실을 직시하게 됐어요. 내가 대학교를 가게 된다고 하면 대학교 등록금이 당시에 8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음대가. 그거 플러스 고시원비, 레슨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됐어요. 그래서 와, 행복하다가 바로 그냥 학교를 때려쳤어요. 이제 그냥 안 다니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음악을 다 접고 거의 1, 2년 동안 막노동을 하면서 알코올 중독자로 다시 돌아가면서 정신병원을 다니면서 또다시 하루살이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하루살이는 예전에 살던 그런 하루살이보다 더욱 마음이 쓰라린다고 할까요? 쓰라리면서 정말 하루를 겨우겨우 버텨낸 것 같아요. 2년 동안.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서 자살을 하려고 하도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죽질 않다 보니까 동해 바다에 가면 상어가 있다고 해서 그 상어 뱃속에 들어가려고 이제 마음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커서인지 나를 태어나게 해준 사람을 한 번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동사무소에 수소문을 해서 어머니라는 분의 번호를 알게 됐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왜 왔냐 였습니다. 22년 만에 보는 엄마인데 왜 왔냐라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있다가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될 것 같아서 발길을 돌려서 이제 동해 바다로 이제 떠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던 도중에 저를 음악을 가르쳐 주셨던 음악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지
장면은 출연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한 4개월 연습을 해서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나의 환상 속으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 속 안에 들어가고 싶었던 게 제 꿈이자 목표이자 지금도 소망이에요. 근데 그것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불렀어요. 방송에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세상을 향해서 계속 두들겼습니다. 껌을 사달라고 테이블을 두들겼고요. 이름을 만들어달라고 포장마차 아주머니의 마음을 두들겼고, 나한테 삥 뜯게 달라고 손재용 선생님의 마음을 두들겼고, 음악을 가르쳐달라고 음악 선생님의 마음을 두들겼고,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어머니의 마음도 두들겼습니다. 열리지 않은 마음과 문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두드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점 너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얼어 죽지 않고, 맞아 죽지 않고, 파묻혀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내 스스로에게 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정신병원을 다니면서 공황장애와 많은 여러 가지 약들, 즉 한 45개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루를 버텨요. 그래도 행복해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은 2번 다시 오지 않는 날이고 인생은 단 한 번의 삶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집에 돌아가셔서 자기 자신에게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한 번쯤은 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지성봉이었습니다.